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37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드디어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두통이 굉장히 심하네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뭔가를 올리셨더라고요. 모 방송. 네.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는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리포팅 좀 해야 된다. 취재도 좀 하고 리포팅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꼭 우리 방송을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점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예. 그리고 최경련 기자, 뉴스타파의 최경련 기자가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이라기보다는 신규 특별 채용 형태로 KBS에 다시 돌아갔어요. 아,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가게 됐다. 그리고 전 투입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좋군요. 네. 근데 뉴스타파는 웃잖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그랬다라고. 네,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런데 김경래 기자는 또 그 다음날 안 돌아간다. 나는 안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다들 걱정하시는데 그러게요. 나는 안 김경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리고 시민보 기자가 MBC의 시선 집중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그것도 합니다. 좋네요. 뉴스타파 소속이면서. 네네. 예. 그 지금 KBS 출신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뉴스타파에 김용진 대표가 일단 KBS 탐사보도부 출신. 네. 대표님이니까 안 가시겠죠? 네. 예. 김경래 기자도 KBS 출신. 그 전에는 민원연 출신. 뭔가요? 네, 김경래 기자는 민원연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시민보 기자도 KBS 출신, 탐사보도부 출신이죠. 네. 예. 그 세 분이 다 민원연 언론학교 출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학교를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네. 분들이시죠. 김경래 기자는 좀 더 민원연 활동을 열심히 하셨죠. 네. 그죠? 네. 예, 분과 활동도 하시고. 네. 예. 자,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저는 아무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탈곡기에서 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안 하기로 해요? 미디어 탈곡기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저희 왕 삐졌다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더니 막 빵 터져가지고 하하하 막 난리 났어서 진지하다고 지금 엄청 진지하다고 다음부터는 네, 미디어 아마 탈곡기 편집하시면 안 된다고. 최경영 기자가 투입되면 이제 편집 안 할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나올 때는 삐처리 했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보 기자가 투입된다 진행한다 그러니까 시선 집중 MBC 라디오 시선 집중도 네. 예전에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겠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시민보 기자가 들을 만한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민보 기자가 라디오 몇 개 나오는 거를 들어봤는데 역시나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뭐 지금 김경래 기자도 KBS에서 라디오를 하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거리에서 매일 했던 오태훈 그 아나운서도 지금 라디오 진행하는데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들을 만한 시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사 라디오가 부쩍 많아졌다. 이제 김어준 씨 혼자 이렇게 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다 괜찮은 내용들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뭐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시사인에서 그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을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봤어요. 예, 최근에 이제 JTBC가 신뢰도 1위,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라 아주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네. KBS와의 격차를 벌렸죠. 몇 년 연속일거든요. 예. 네. 그 격차 계속 벌어져요. 근데 이제 또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망가져 있던 기간이 워낙 길어서 감안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인터뷰도 나왔는데 가장 재밌는 부분이 근데 이제 개인별로 하면 영향력 1위가 손석희 사장인데 2위가 김어준 씨래요. 네. 근데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죠. 많이 차이 나요. 어쨌든 2위가 김어준 씨라는 거는 다른 언론인들에게는
뭐랄까 정통 언론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죠. 손석희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사인이 질문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크하게 자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아니 잘 아는 사이고 그분의 역할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아무튼 하시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제 다스베이더를 나갔다가 다스베이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나가셨어요 다스베이다에. 네, 오랜만에 나갔는데요. 꼭 쉬는 날 부르더라고요. 제가 몸이 너무 어제 이상하게 안 좋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나가 앉아 있는데 기다리는데, 근데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끝나고 저는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봤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다른 방송국 칭찬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방송을 KBS에서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다 나오는 거 봤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나는 그 방송을 칭찬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또 막 하시다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나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항상 우리 정청래 회원님은 민원연한테 계속 뭔가를 같이 하자. 제안을 많이 던지세요. 그런데 그거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역량상 또는 시간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는 편인데. 저한테 꼭 부탁한 거는 민원연인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서를 나에게 제발 이메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꼭 보내줘라. 나는 다 본다. 근데 왜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 없나 보다. 예, 지금. 그래서 추가해드리죠. 예, 보고서 다 보내라라고. 나는 자료를 많이 보고 난 필요해. 왜냐하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박할 때 그런 자료가 되게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그러자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네. 뭐 다스베이다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 봉우 씨가 방송했던 그 방통심의 심의 결과 시방위의 실제 심의 결과 그 이야기 하는데 시간은 좀 짧고 제가 정신은 없고 뭐 해서 굉장히 어수선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 노회찬 의원 그 방송에 대해서 의견 제시 나온 거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그 김어준 씨가 거기서 더 넘어가질 않고 여기서 멈춰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거기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례는 다 허접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견 제시가 나왔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라는 거에 이제 화가 나서 그런 상태여서 제가 그냥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이제 만나기도 힘든 김어준 씨를 만났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방법을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자기가 전화할 땐 전화도 안 받으면서 자기가 아쉬울 때만 저렇게 부탁을 한다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라고. 아이고 저희는 다스베이다 측에서 해달라는 건 거의 꼬박꼬박 방송도 다 나가고. 방송은 나가죠. 근데 아무튼 제 전화를 몇 번 안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 막 그러더니 어찌됐든 좀 추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각 사례들 뭐 부적절한 사례들 이런 것들 추려가지고 세게 한번 해보자라고 일단은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우리가 시방위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뭐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의견을 남겨주시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힘을 더 실어서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지금 되고 약간 의기소침한 몸도 안 좋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알았다. 일단 모아서 이거를 대응을 잘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각 사례들 중에서 심각한 사례들 그 사례들을 좀 더 다듬고 뭐 3-4개만이라도 이건 정말 이의 신청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19차 안건 이번에 2주 만에 올라온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네. 그 영상도 보여드렸나요? 네, 했어요. 19차 영상. 근데요, 죄송한데요. 저도 김어준 씨도 둘 다 19차 안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끝나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PD님이 저 19차 안건을 왜 안 보여주셨어요? 우리 둘 다 그걸 안 해서. 그래서 그냥 추가로 우리 늘 하듯이 다스베이다 맨 마지막에 안건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봤어도 아마 김어준 씨 좋아했을 거예요. 김어준 씨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그거야. 근데 노회찬 의원 그 시신 이송 생중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오랫동안 방송했다 그래도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충분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네네. 조선일보 이야기를 할게요. 조선일보에서
그 사주에 대한 지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조선일보 노조가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식의 이 보도죠. 이게 결론은 그건데요. 제목은 조선일보 사주는 성역 비판했다고 임금 협상 거부라는 제목입니다. 자,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고액 배당금, 이익잉여금 1조 원 등 사주를 비판하는 내용을 노보에 실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사측이 임금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조선일보 노조는 올해 1월 임금 협상안을 내놓고 사측이 협상을 촉구해왔지만 사측이 아직까지도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1일 노보 일면에 성역 비판했다고 임금 협상 거부라는 그 제목의 기사를 노보 일면 그 조선일보 노조가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노조에서 파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 협상을 거부하다니. 조선일보에서 파업하면은 재밌긴 하겠네. 네. 조선일보 노조는 노보를 통해 사측의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준법 투쟁이다. 당연히 알려야 할 것들이지만 사측과 타협적 상황에서는 쓰기 힘든 것을 거리낌 없이 쓴 것일 뿐이다. 노보는 사내 언론이다. 노보 비판을 이유로 사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볼모로 잡고 오기를 부린다면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왜 다른 회사 그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 노보는 당연히 사측을 비판하는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 수준이 이런 회사니까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조를 악마로 보는. 한국기자협회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기획기사 같은 건데 제목이 다들 알지만 말 못했던 디지털 혁신의 걸림돌 기자 중심 조직이라고 썼습니다. 제목이 요건데요. 저는 이 기사가 진짜 정말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썼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 영상이나 카드 뉴스 그다음에 뭐 인포그래픽 다양한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로만 하는 그런 기사 옛날 기사가 아니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새는 신문사에서도 뭐 영상을 하고 네네.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 그 걸림돌이 바로 기자 중심 조직 그 문화이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신문사 안에서는 비기자직은 모두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뭐 여기 보면은 뭐 비기자직들은 인사도 안 받는다. 그 이렇게 선후배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안 돼서 그렇죠. 예, 기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후반 작업 정도.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언론사에서 고민의 수준차는 있지만은 기자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간 협업이 활발한 곳에서조차 이 목소리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는 일단은 기사만 잘 나오면 일단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해라고 해서 약간 그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 협업 수준이 아닌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다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뭐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니까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거기 있습니다. 네. 다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보면은 쥐어 짜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도 뭐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기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사실은. 네. 예. 물론 회사 안의 분위기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자들을 그런 직종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부 기자로 뽑아서. 그게 내가 니들이야.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민원연에서의 홍보 그렇죠. 및 그것도 지금 그건데 그런데 문제는 역량이 안 되는 것도 서로 있는 것도 사실일 그쵸. 거 아니에요. 기자가 그걸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기자 그 컨텐츠를 기본 컨텐츠가 잘 나와야 뭘 하던 하는데 컨텐츠가 기자국이 망하면 사실은 신문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간에 그러니까 네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가 아니고 서로 다 중요해라고 그렇죠. 그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고 서로 무시하고 사실 그러다가 대부분 망하잖아요. 예, 그게 참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014년 뉴욕타임스의 혁신 보고서 유출 이후에 유통과 콘텐츠 생산으로 나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의 갈래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유통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통, 그러니까 그냥 그 기사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소통하느냐 이게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인데 현재 신문사의 조직 구조나
언론이나 이 뭐 대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적어놓은 그런 기사예요. 한번 보시고요. 가짜 뉴스의 진짜 온상은 한겨레 신문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전해드리는데요. 뉴스앤조이라는 매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한겨레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이 생겼다. 이른바 한가모라는 모임이 생겼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겨레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나 보다. 어쩌면 좋나. 그런 뉴스가 하나라도 있었나?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나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 한겨레가 가짜뉴스 관련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포자로 지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겨레에서 보도 최근에 이거 굉장히 좋은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 어느 무슨 에스더 기도 모임인가 그 등에서 이제 한겨레를 유통하더라. 뭐 한겨레가 아니고 가짜뉴스를 유통하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네. 그것 가지고 가짜뉴스 배포자로 지목된 25명이 한겨레 가짜뉴스 피해자 모임 한가모를 만들고 10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겨레와의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지목자로 지목된 사람들 본인 스스로 딱 밝혔네. 길원평 교수, 여만석 연세중앙 이 수동 연세중앙병원 이분 진짜 이상한 그 혐오 관련된 내용 엄청나게 많이 내주시는. 네, 이분 TV조선에서 동성애 관련 혐오 보도 낼 때 네. 꼭 이분이 인터뷰해요. 꼭 이분이 나오시는 분인데. 네, 막 에이즈 때문에 에이즈가 네네. 다 동성애 때문이다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이고. 여만석 원장, 그다음에 한효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등이 발언자로 참석을 했고요. 발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에게 재가를 물려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한다. 약간 이거 좀 심하시네요. 한겨레의 힘을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리고 한겨레가 가짜 뉴스를 파헤치는 보도를 내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가 이런 데서 나와요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본인들 말은 이렇게 엄청난 명예훼손을 한겨레가 했다라는. 오히려 한겨레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먼 거죠. 눈에 뭐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한겨레를 좀 지지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보도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네, 보도가 참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유튜브를 극우 채널들이 장악한 지금의 현실을 한겨레가 진짜 일목요연하게 네. 딱 핵심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잘해줬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그 얘기를 그 카톡으로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2014년 세월호 당시부터 세월호 터졌을 때부터 했는데 제가 맨날 기자들을 만나면 그거 왜 취재 안 해? 그거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 왜 아침마다 그렇게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받고 있는지 왜냐면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세월호 때. 근데 그거 아무도 취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이제 5년 이제 거의 5년 차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런 보도가 그 카톡 그 기사가 원 소스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추적해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늦었지만 정말 드디어 이게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보도였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런 대응을 했다고 하네요. 이 가짜뉴스 없애려면은 이 언론들이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더라고요. 예. 장인애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예. 이 뉴스는 가짜다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한테 뭐 알려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이 사실 이럴 때 더 중요한 게 네. 처장님 출연하셨던 그 지난주 방송 보면은 정준희 교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독일이나 영국처럼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잘 해나가는 나라에서 이 언론 수요 그러니까 언론 수용자들의 생각을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영국이나 독일처럼 공영방송의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공영방송들이 그만큼 SNS나 인터넷 영역에서도 콘텐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요. 네, 신뢰도가 높기도 하고 양과 질에서 우수하다는 거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방송사에서는 JTBC가 하는 역할을 지금 그 나라들에서는 공영방송 BBC나 NDR 같은 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또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 그렇게 인터넷에서 공영방송의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봤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어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아주 중요한 그 여론조사를 하나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유튜브가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극우 채널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가짜뉴스가 지금 완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인데 네. 이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공영방송 그리고 물론 공영방송뿐만 아니고 다른 기성의 특히 방송사들 또는 기성의 인터넷 매체들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매체들의 어떤 역량이 더 절실한 상황이죠. 저는 그런 매체들이 같이 좀 연합을 해서 가짜뉴스 몰아내기 캠페인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도 이 언론들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지 다른 가짜뉴스에 휘둘린 사람 좀 적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 저번에 YTN 그 방송 나갔을 때 뉴스톱에서 나오신 분이 그때 이제 그 대표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가 동의되는 게 이제 포털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제대로 한 보도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최근에 무슨 KBS에서도 하나 그 가짜뉴스 관련된 내용, 이렇게 사실 확인하는 내용 굉장히 좋은 거 내놨던데 그런 보도들이요, KBS 내에서도 온라인 보도로만 나와요. 그런 저녁 종합뉴스에는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보도들이 이제 포털에 막 상위 노출될 수 있게 포털이 의식적으로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노상 그냥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 왜냐하면 포털을 통해서 또 가짜뉴스 많이 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포털이나 카카오톡 그 이상한 거 뒤에 있잖아. 뭐죠? 뉴스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각 언론사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그 팩트체크 뉴스들을 뭐 JTBC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서 내가 가짜뉴스를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물론 그 방법이 굉장히 더뎌요. 왜냐하면은 가짜뉴스를 인지하고 팩트체크를 해서 보도가 나오려면 최소한 2, 3일 정도는 빨라야 2, 3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도들이 좀 유통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숨어 있거든요. 팩트체크 뉴스들이. 아니, 그러고 보니까 또 팩트체크로 가짜뉴스 내보내는 언론사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근데 그거는 우리 민원연 같은 곳에서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체크 얘네는 팩트체크의 외투를 거치고 있지만 이거 팩트체크 아니다. 조선일보 팩트체크 그런 거 많잖아요. 예전 2016년 총선 때 저희가 팩트체크만 따로 모아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네네. 조선일보 진짜 황당합니다. 이름만 팩트체크지 그러니까 팩트체크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 주장을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체크해서 그러니까 서울대 SNU에서 좀 그런 걸 좀 더 세게 해가지고 그걸 빨리 노출시키는 방식을 좀 고민해볼. 지금 아무튼 팩트 체크 그 가짜 뉴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아픈 가장 큰 이유가 가짜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연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게 이제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이건 언론사들끼리 해야 된다. 언론사들이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망한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네, 오늘 원래는 목요일마다 심의방송심의위원회 새로운 안건을 설명해 드리는데 19차 안건이 어제 상정되긴 했습니다. 근데 안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9월 20일 방송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이명박 이 사람들 욕하면서 왜 김정은하고는 협상하고 있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던 방송입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역시 이번에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다시 봤는데 봐도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재밌어. 재밌네. 오랜만에 전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래 이게 TV조선. 이 맛이지 TV조선은. 이 맛이에요. 진짜 딱 유튜브 그 가짜 채널 그 느낌 딱. 김정은 위원장이 연간 100명씩 공개 채용을 쭉 해왔죠. 근데 북한이 어떤 나라냐? 3대 독재 세습 체제입니다.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가지고 한 10만에서 15만 정도가 이제 옷 입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또 간과하신 것 같고
또 평양이라는 것이 북한 전체가 아니라 쇼윈도입니다. 쇼윈도만 가지고 평양 이렇게 북한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은 그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의 그 통일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우리 문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을 보면 그 북한이 만들어 나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어떤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나라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양 시민을 향해서 연설한 거는 좋았는데 그 내용은 아쉬운 점이 많고 그거를 덕담으로 돌리기에도 너무 과했다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의상 발언한 거라고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치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불바다를 언급을 하고 지뢰 도발하고 총뿌리 겨누면서 매일같이 위협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간의 잘못을 모두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미국의 도움 그리고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대한민국을 세웠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굶어 죽어가는 국민들 보기 안쓰러워서 산업화를 위해서 독재를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김정은은 과연 적폐일까요? 아닐까요? 흥분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방송 심의 넣으셨죠? 넣었죠. 이것도 기각이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의견. 꼬리를 그럼 확 내리잖아요 마지막에. 이제는 알아 내가. 늘 때 알아요. 근데 늦는 거예요. 늘 때 알아. 이건 기각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방의 안건이 아니라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사실 TV조선 방금 말씀드린 박정희만 욕하고 김정은은 왜 욕 안 해? 이게 너무 세가지고 다른 거 이제 눈에 들을 재미가 없는데 사실. 그래도 좀 재밌습니다. 이 채널A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네. 채널A도 9월 20일 날 그 보도본부 한 라인이 그 방송한 같은 날이에요. 뉴스탑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특보를 구성해가지고 20일 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했습니다. 20일 날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대국민 보고를 했어요. 오히려 집중이 됐던 거는 이제 비공개된 내용들이 있다. 이건 내가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겠다 했고 실제로 얘기하고 친서까지 전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린 아이처럼 좋아했죠. 일본 아베 총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랑 대화를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편지 하나를 꺼내더니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한테 보낸 신서다 그러면서 종북이야.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아베 총리 표정이 진짜 이 새끼 뭐야 이거 진짜. TV조선에서 이거 종북이라고 해야 돼 진짜. 그런 종북이라고 정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실 10월 초에 북미회담 되는 거 2차 북미회담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가 많았는데 아직 그런 폼페이오가 지금 7일 날 또 방문한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이 대국민 보고를 채널A가 생중계로 다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나누는 거예요. 대국민 보고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보도도 해주고. 그런데 채널A 뉴스탑10이 굉장히 신기한 게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를 생중계하고 나서 그걸 분석하는데 방송의 한 90%가 태영호예요. 내내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대국민 보고를 분석하는 방송인지 태영호 전 공사를 집중적으로 받아 써주는 방송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태영호 팬클럽이야. 네, 태영호 팬클럽이에요. 진짜. 세 사람이. 일단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는 전부 다 비판하는데 태영호 전 공사의 말은 그 근거가 다 태영호야. 그 근거가 다 태영호고 태영호 전 공사의 말은 거의 근거 억조예요. 전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다 믿어가지고. 진리야 진리. 그래서 딱 생중계로 그 대국민 보고를 보여주자마자 진행자 황순호 앵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동창리 미사일 기지, 미사일 시설, 그리고 영변 핵시설 영구 폐쇄와 관련해서도 어제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영변 핵시설 이거 동결 폐기 불능화 문제는 2005년부터 이미 북한이 9.19 공동성명 때부터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ICBM 발동기장 해체 이런 문제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날 때 6.12 미국 싱가포르 선언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다 들어가 있는 문제를 다시 큰 것처럼 지금 꺼내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지금 김정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 선에서 김정은이가 딱 멈춰선 걸 보면
이건 비핵화 의지가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단언하게 됐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대국민 보고를 생중계로 보여주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네 방송에 출연했다고 완전히 빠져들었어. 실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는 93년도 1차 핵 위기부터 나왔던 얘기가 맞고 노후됐다는 평가도 실제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이때는 남북관계가 좀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해외 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에 참관을 했어요. 점검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굉장히 노후됐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폐기하는 것은 그렇게 썩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변 핵시설이 그동안 94년부터 쭉 나온 문제인데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폐기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은 아니고 몇 차례 그 육자회담이 있었죠. 육자회담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영변 핵시설 폐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 그걸 좋은 카드로 받아들였어요. 러시아까지. 그 이후에 회담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못한 거예요. 그죠. 계속 못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하자 이거예요. 그만큼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제 조치 중에 가장 좋은 카드예요. 그렇죠. 왜냐? 영변 핵시설이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여의도의 4배인가? 이거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그냥 오래됐다 그거 노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데는 가장 좋은 카드죠.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거 폐기하면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 상징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비핵화 회담에서 꾸준히 카드로 나왔던 거예요. 아니 카드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지. 야 그동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하지 마. 그럼 뭘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계속 한 번에 없애라는 건데 한 번에 다 없애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좋아. 노후했으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패널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합의가 왜 깨졌는지, 그렇죠. 왜 다른 부분에서는 안 지켜졌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죠. 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대통령님도 느꼈을 것이고 같이 갔던 우리 대표단 성원들도 저는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태호 전공사가 얘기를 해요. 좀 잘못 느끼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전혀 보지 않았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대통령은 정반대로 대통령은 핵 포기 의지를 확인했다고 지금 몇 차례 말했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소개했어요. 네. 딱 보여주자 이제 황순욱 씨 기분이 좋아. 딱 정색을 하면서 이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이었다고. 저는 어제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히 높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북한을 가장 정통하고 잘 알고 있다는 태국공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패널 구성이 또 환상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채널A TV조선이 옛날로 돌아갔다. 예, 이날 패널 구성이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 황순욱은 진행자인데 채널A 앵커, 그리고 그 안찬일 씨, 아이고, 김정봉 씨, 아이고. 예. 다 나왔네 또. 말 다 했죠? 다 나왔어. 북한 관련 보도 어벤져스죠. 안찬일, 김정봉. 예.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네. 그래서 안찬일 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20여 년간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고 뭐 영국의 대사관의 공사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벌써 3번씩 만났지만 그 앞에서 하는 그 레토릭, 수사 이런 것과 실제 외교 당국자 입장에서 하는 태공사의 말이기 때문에 북한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북한 핵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라고 한껏 칭찬해 줬습니다. 그 왜 TV조선하고 채널A에서 탈북자들 모아서 토크쇼 하는 방송 있잖아요. 네. 대부분 탈북 여성들이죠. 네. 예. 그거를 보도로 옮겨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정봉 씨가 나오는데 김정봉 씨는 더 심해요. 저는 이제 태공사가 어떤 걸 지적했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어저께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회담을 하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핵리스트 신고를 하라고 계속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현재 그 합의문에 그게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용호 공사가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 대표단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했다라고 이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9월 19일 단독 회담에서 끊임없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못했죠. 예. 단번에 그렇게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 거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자고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참관하에 폐기하겠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먼저 할 테니까 미국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보여줘라. 그러면은 영변 핵시설도 확실하게 폐기할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고 설득했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이거 가짜 뉴스죠.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이분들이 대통령도 북한의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걸 파악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대통령 그 반대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방송인 게 말도 안 되네, 진짜. 바로 직전까지 한 5분 전까지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를 생중계로 보여주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회담이 되면은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고 실제로 남북 관계가 풀려요 지금. 그렇죠. 심지어는 북미 관계까지 풀린단 말이에요. TV조선 채널A 같은 언론은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닌 걸 알면서 정치적인 의도로 그냥 저렇게 쇼하는 거야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그러면서 이런 가짜 뉴스급. 예. 가짜 뉴스죠. 이런 거 다 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유튜브 극우 채널 가짜 뉴스의 문법이에요 다. 예. 야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예. 아니 말한 걸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채널A는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를 생중계까지 해주고 나서 한 20분 동안 태용호만 갖고 태용호 팬클럽이야 그냥. 태용호 얘기만 주장창 하고 끝나요 그냥. 대국민 보고 분석이 끝나. 태용호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금 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태용호가 이제 대통령이 말한 이야기 그 대국민 보고에서 나왔던 저 자랑 지금 저 잘하고 왔어요라고 하는 그 보고는 다 거짓이야. 그 이유는 태용호가 한 말이 이러저러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영변 핵시설이 낡았을 수 있고 뭐 이미 예전에 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정은이 쇼하는 것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받아왔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그 핵 리스트? 핵리스트 신고를 이번에 받아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나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것만 말하기에는 사실 명분이 너무 약하거든요. 얘네들도. 태영호도 그렇고. 근데 계속 너무 과장해가지고 사실 뭐 80%다 이거 김정봉 씨가 말했나요? 그거는 오히려 진짜 약과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20%의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20%의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성공이라고는 안 해줍니다. 제기를.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의미가 한 20%는 있죠. 20%요? 네, 나머지 80%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25% 했는데 제가 5% 깎았습니다. 네. 한 20% 정도 의미가 있고. 이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천인이 말씀 잘하셨지만은 나는 20%도 성공인 줄 알았더니 성공도 아니었어. 성공이 아니라 그냥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못 살아 내가. 세상에. 말씀 잘하셨지만은 대안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거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뭐다? 영변핵 시설 폐기 카드로 안 쓸 거면 그럼 뭘 써야 돼? 이거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태용 공사는 그날 그 스튜디오 나온 게 아니죠? 전날 출연했고 전날 출연해서 한 말들이. 전날 출연해서 그 문 대통령 예상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19일 날은 그 평양 선언,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들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으니까 그거를 갖고 이분이 논평을 한 거고 대국민 보고에서 대통령이 거의 같은 얘기를 보고를 했기 때문에 채널A가 갖다 쓸 수는 있죠. 근데 주구장창 그걸로만 이제 분석을 맞췄다는 것이 이건 편파성이고 뭐고 이게 편파적인 걸 떠나서 도대체 이게 보도의 원칙을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대담을 나누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웃긴 게 태영 공사가 무슨 제갈량도 아니고 신이야 신. 저 태신이야 태양신이야 태양신. 미리 그걸 해놓고 그걸 갖다가 또 써. 웃기는 얘기죠. 이게 인터넷 유튜브 극우 채널 방송이랑 다를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튜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여론을 완전히 양극화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모니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막 그 보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진짜 안 봐야 되는 급이에요. 이거 보고 비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비평하는 수준이 아니고 보지 마세요라고 해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막 신의 한 수 이런 것에 나오셔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엄청 보수적인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고. 보수적인 게 아니라 막. 최근엔 그런 얘기예요. 뭐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랑 북한과 미국에서 홀대를 당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홀대 그것도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박수치고 보고 막 좋아요, 속이 시원해요, 댓글 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자기들끼리 유튜브 안에서 어찌됐든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더 중요한 건 그게 종편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거기는 분명히 가짜 뉴스를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종편이 그냥 받아가지고 종편이 마치 아무렇지 이게 그 여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제가 김어준 씨한테도 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가 뭐 종편 그 가짜 뉴스와의 전쟁 뭐 이렇게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가짜 뉴스 엄단하겠다라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 대책을 마련할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인데 방통위 자체가 종편에 대해서 이렇게 무능한데 가짜 뉴스는 무슨 얼어 죽을 가짜 뉴스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할 놈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 자들이 너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종편한테는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정말 굽신굽신하다가 가짜 뉴스 막는다고 신의 한 수 가서 막 뭐 어떻게 해봐요. 그게 국민들에게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 침해를 보이고요. 그렇죠. 가짜 뉴스를 잡기 전에 사실은 종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잡았어야 돼요. 아니 방심위가 시위만 제대로만 했으면 그러니까요. 뭐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너무 나오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안 해놓고 이런 방송이 버젓이 나와도 이게 우리가 지금 힘이 내지만 이거 보다마다 기각이야. 개인의 의견이야. 그쵸. 다른 데서도 방송했어. 이러면서 다 100%. 기각되면 그래놓고 무슨 거기서 총리가 나서가지고 걔네들한테 그 방송통신위원회한테 대책을 마련하라? 이게 무슨 아주 코미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를 인식하고 화가 나신 그 뭐 총리나 뭐 많은 분들 알겠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시하기 전에 지금 자신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라 이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하게 일단은 해놔라. 국민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시대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 가서 지금 1인 시위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진짜 집회 신고하게 생겼어 진짜. 방심이 앞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집회 한번 해야 돼요. 저는 한번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한 번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냥 매주 그 방송 소위 하는 날 소위 이런 하기 전 그 시간 있잖아요. 입장하는 그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그냥 하려고요. 계속. 네, 아무튼 저희 지금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심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면목이 없고요. 저희가 아무튼 액션을 이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가짜뉴스는 방심이 때문이다. 아니 진짜 좀 너무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이제 와서 가짜뉴스 대책을 세운대. 그리고 정말 이미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 그리고 종편만 끊어보세요. 종편의 그 맥만 끊어도요. 얘네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놀아도 어느 정도 차단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종편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가짜뉴스들이. 네.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쁜 언론 지적하고 좋은 언론 칭찬하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미령곰탱님, 화요일 수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요일 재리특집 방송은 조중동의 한심한 행동, 김세희 기레기의 쓰레기 짓으로 1차 분노로 가득 차 있었네요. 수요일 봉봉팀장님과 함께한 방송은 방심이 나쁜 놈들 때문에 2차로 분노 가득이네요. 오늘은 종편 떼지 않은 날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막골님 언년이 화이팅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분명히 우리 선배입니다. 대학교 선배. 티에노님이 이제 민원연에서
지은, 니은, 리을 어쩌고 저쩌고 썼거든요. 볼드모트가 되는 것입니까? 김세희 유튜버의 경우 낯을 심하게 가리는 거 아닐까요? 나도 이 생각했거든요. 너무 수줍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 걸겠고 그래서 기자가. 친구랑 아저씨한테 인터뷰 좀 해줘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기자가 낯을 가려요. 네. 벌써 수요일 분이 올라왔네요. 이따가 퇴근할 때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댓글에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 댓글을 썼거든요. 이게 댓글 삭제됐다는 게 납니다. 내가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볼드모트. 미란년의 볼드모트. 제가 딱 쓰자마자 딱 쓰면서 알겠더라고. 저널리즘. KBS의 그 프로. 네, 그래서 쓰면서 바로 지웠습니다. 쓰고 나서. 자, 사사대님 거 읽어주시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4개로 나눠 올리신 이유가 있으시군요. 이정일 PD님의 모 방송의 삐처리 조금 당황했지만 재밌다고. 우리 약간 소심한 것 같아. 이걸 생각해보니까. 주말 방송 유료도 같이 올려주실 수 있는지요? 유료? 그러니까 유료로 만들어달라고. 유료 에피소드로 하나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지 않지만 일주일 동안 모은 무료 캐시 사용할게요. 내일도 탈탈탈. 글쎄 저희가 굳이 유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삐처리 안 될 겁니다. 할 것 같은데. 최대한 할 거예요.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우리? 아니 그 프로에서는 우리 아예 없어버렸잖아요. 그런가요? 그래도 B라도 한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웃긴다. 그렇지. 우리도 우리는 그래도 실어주긴 하는 거잖아요. B라도 한다. 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 댓글들을 보면서 답을 해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라는 것이 써 있어요. 지난 화요일인가 우리가 올리고 퇴근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일을 민원연이 해야 된다는 요구가 외부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저히 지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저희 사무처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종편 감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까지 우리가 전폭적으로 모니터를 그러니까 종편하듯이 막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가짜뉴스 관련한 연구를 하기로 뭐 이렇게 된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기를 이거 신고센터를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 민원연 홈페이지에 좀 걸어주면 왜냐하면 민원연에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글들 또 뭐죠? 카톡으로 도는 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짜뉴스가 있으면은 기왕이면은 민원연에 신고들을 많이 하시니까 민원연에 신고센터를 만들어주면 그곳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들하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 저희 민원연 정책위원들도 있어요. 2분 정도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같이 하시고요. 또 지역 민원연의 활동가들도 또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못했어요. 저희 사무처 활동가나 이렇게는 투입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신고를 하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종편 여러분이 신고해 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다 체크해서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은 제보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보고서로 쓰고요. 또 알려드리기도 해요. 당신이 하신 제보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보니 이래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데 이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제가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그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위한 가짜뉴스 조사팀이라는 분들이 개설한 것이고 이분들의 실체는 저는 알지만 좋은 사람들이고 성실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어디까지 일한다라는 것을 약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애매하게 이렇게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그리고 혹시 캡처한 파일이 있으면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팀에서 최대한 이런 가짜뉴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채널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등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짜뉴스라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팩트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쪽에서 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가 팩트체크가 되면 저한테 알려달라 저희에게. 그러면 저희가 차라리 보고서 처리를 하던가 민원연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팩트체크가 나오면 그거를 민원연이 하면 되잖아요.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고. 그래서 보고서로 발표하는 등의 그런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업 이후에 민원연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요거를 병행하면서 저희가 좀 내부를 좀 정리라기보다는 좀 더 탄탄하게 하고요. 사무처를. 그리고 나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민원연은 어떤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안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내년에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저희가 안 한다고 계속 하는데도 가짜뉴스 대응해라. 가짜뉴스가 지금 언론에서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종편 감시와 더불어 두루두루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게 생겼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혹시 인지하시면 많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주 중요한 공지를 하나 하거든요. 지역 회원 모임을 네. 하러 10월 5일 금요일 내일 오후에 내려갑니다. 김원경 차장님과 제가 내려가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공지가 돼 있긴 한데 부산 사하구에서 부산 지역 회원들과 만나기로 했고 저녁 7시 30분에 부산 사하역 바로 옆에 있는 한 식당에서 회원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신청자가 4명,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문자를 화요일 날 한번 보내드렸고 거기 이제 그 답장하시는 형식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만 내가 부산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분들. 예. 내일 금요일 7시 30분이니까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답장하시면 되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탈곡기 듣다가 알게 됐다. 그러면은 02-392-0181로 전화하셔서 이봉우 바꿔달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탈곡기 이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시던가 하면요. 번개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강의가 없는데 내려가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맨날 강의를 잡아서 겸사겸사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산 김영호 이번에 만나는 회원님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의식적으로 굉장히 지역 모임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강연 요청 들어오면 되도록 다 가고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또 번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과의 만남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전화 많이 주시고요. 좀 어색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술 먹는 자리여서요.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이미 한 2번 갔다 와서 네. 이게 보면은 새로운 분들도 오시지만 왔던 분들이 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얼굴들이 좀 이제 익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 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 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